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요들이 치열한 논쟁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최근 거론된 부처 간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 토론의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비판이 많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변경의 여지가 있다. 미확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토론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각각 인터뷰를 따로 했는데 대표 사퇴론에 관해 입장차가 도드라졌습니다. 장 대표 본인은 사퇴론자들에 대해서 안쓰럽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 원내대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잠복 상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대한민국 집권 여당 다음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지난달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정청래 후보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시죠.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할 때 패배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개혁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10% 이상 올리겠습니다. 정청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탈당과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나와 계십니다.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하다. 네. 이런 거는 후보님이 직접 문장을 넣는 거예요? 문장을 넣기보다는 예. 그게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 네,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애드립.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장난 원래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서울 상암동 저희 JTBC도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모시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던 거예요? 아니, 안 불러주니까 안 나오겠죠. 아, 아닌데 저희 작가진과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예,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많은 선거를 본인 선거 그리고 네네. 뭐 많이 뭐 이재명 대통령도 돕고 했는데 이번 당대표 연임 도전이 그동안의 그런 선거 레이스 중에 손꼽을 만큼 힘든 레이스입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보통 투표도 1인 1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싸움도 경쟁도 1대1로 하는데 아. 지금은 2대1, 3대1, 4대1, 5대1 이렇게 예.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예. 저를 두들겨 패고 있고 아, 또 방송 패널들도 거의 뭐 9대1, 10대 0으로 예. 저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정청래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송영길 후보는 뭐 역적이라고 비유하고 목을 예. 잘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두들겨 패니까 당원들이 분기탱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마 전당대회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 특히 예. 노사모 했던 분들이 노사모 티셔츠 입고 광주로 전주로 가서 예. 제가 어제 광주에 있었는데요. 코너를 딱 돌려고 보니까 노터리에 네 분이 서가지고 아, 예. 이 손팻말 들고 예.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너무 고맙고 또 눈물겨워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했더니 뭐 대구에서 왔다, 경북에서 왔다, 대전에 왔다 그러는데 어제 6일째랍니다. 아, 10시간을 꼬박 그렇게 큰절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광주 손을 들고. 당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후보님을 응원한 예, 거군요.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청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개인보다는 정청래가 갖고 있는 가치, 예. 상징성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서 어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예. 어쩌면 공공재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분들의 바램, 염원 이런 것이 투사되어서 심리적 연대감, 일체감을 형성한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 정청래가 된 이후에 치른 선거 중에 가장 힘든 어렵습니다. 선거전이다. 네. 이렇게 후보들 사이에 갈등이 치열할 거라고. 물론 치열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때 예비 경선 뭐 연설회인가요? 예. 김민석 후보가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인가요?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깨는 것이 전당대회 본질인 것처럼 예.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이라는 것이 지지율을 높이고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려고 그러고 예. 한 명이라도 더 붙이려고 하고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당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친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반명을 골라내고 솎아내고 낙인 찍고 그래서 갈라치기를 한다? 그거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리고 분열? 설령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봉합하자, 통합하자, 전당대회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신천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당대표 때 신천지 통일교 예. 특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통일교 신천지가 진짜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헌법 20조 2항 위반이고 위헌정당이고 헌법 8조 정당의 자유활동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당대표 할 때 만약에 그것이 확정 판결을 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다. 내란 때 내란 동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렇다 예. 했는데 우리 당에서 주요한 당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해서 졸지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부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수사하라, 예. 조치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반론을 황당했습니다. 하자면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는 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맞는데 예. 아니 지금 전 당원을 상대로 지금 전당대회를 중인데 예.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걸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밀 3자 연합이 있다면 이것이 뭔가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건 이상한 괴기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근거로 하나 됐던 것이 뭐냐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이걸 왜 특검을 안 했냐. 그걸 한번 짚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때 관봉띠 사건이라든가 이런 대통령께 직접 이건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검에 대한 검사 파견이 너무 많아서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파견할 특검이 없다. 만약에 신천지 통일교 이런 특검까지 하면 그래서 당정청 조율로 그러면 이건 경찰 합동수사본부로 간다.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거를 제가 마치 신천지를 봐준 것인 그런 뉘앙스로 정청래 대표가 왜 특검을 안 했을까 짚어봐야 되겠다. 짚었는데 그 이후로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근거는 없죠. 그 이상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비 경선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근거를 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근거를 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반분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완전히 진흙탕으로 마이너스 전당대회로 전락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제기를 또 안 하고 당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제 효과를 다 봤냐. 반명 친명으로 갈라치기 해서 뭐 표를 많이 얻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서 되면 뭐 하죠? 근데 만약에 당대표 연임 성공하시면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봐서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제기한 김민석 당원에 대한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당연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윤리감찰단에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 당대표 직권으로. 그거는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도 윤리감찰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김민석 의원을 위해서도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당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당은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고 신천지 의혹에서 또 본인이 그 근거를 댄다면 그 부분은 도려내야 되겠죠. 고름이 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건 빨리 도려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근거가 없이 그냥 주장했다면 그건 당연히 징계 조치 같은 경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표를 보면 제가 뚜렷하게 하나를 꼭 짚지 않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 추세라고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는 추세, 기세, 대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방송 패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엄청난 수가 지금 암암리에 돋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감히 상상도 못 하는데 여성 지방 의원들도 모아서 지지 발언하게 하고 실제로 조직으로 보면 거의 90대 10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제로 많은 격차로 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서도 예.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것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유독 호남권만 부각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이 지금 한 달 정도 계속됐어요. 그러면 저는 벌써 가루가 되고 치명상을 입었어야 되는데 1.48%면 이건 오차범위 내에 일 뿐만 아니라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예. 지금 김민석이 이기냐 정청래가 이기냐 정청래가 승리하냐 김민석이 패배하냐 이것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예. 이건 그런 상태라면 이 추세는 정청래가 계속 상승 추세 아니었겠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예. 김민석 후보는 또 본인 상승세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분석을 했던데 각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마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게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진단의 배경, 원인, 근거는 뭡니까? 로 데이터를 보면은요. 예. 우리 이가혁 앵커도 여론조사 분석을 많이 해봤겠지만 매우 잘함, 보통, 매우 못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보통 4개 지표, 5개 지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 지지층은 매우 잘함에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합니다. 예. 근데 매우 잘함이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국정수행 지지도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허약해지고 있는 거죠. 예. 연성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 주춧돌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 있는 기둥도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면 기둥이 받치고 있는 석가래, 지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안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 코어, 전통 지지층이 실제로 이완돼 있다 지금. 근데 정청래를 지지하는 층이 대부분 그 전통적 지지층 그리고 핵심 코어 지지층 예. 주로 민주당 지지층을 받들고 있는 4050 여기서 제가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그러면 정청래가 당선된다면 이분들이 좀 더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좀 더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정청래가 당선되면 아마 곧바로 5%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10% 정도로 예. 안정세로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많이 보도가 됐고 뭐 네. 동의 또 비판 많이 나왔는데 동의해 주세요. 예.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나 네. 증축론과도 뭐 일맥상통한다. 이게 의도하신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네. 이 같은 측면에서 지난달 20일에 MBC 라디오에 아침에 출연하셨을 네. 때 그때 유시민 작가 증축론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보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노코멘트. 이번 전당대회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전대판에 끌어들여서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각자 이름을 걸고 나와 만큼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대통령을 팔고 대통령에 기대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요. 유시민 작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작가 평론에 대해서 그걸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참 반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뛰어들어서 예. 제가 그 평가를 제가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저의 자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도 제 자유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코멘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거는 약간 갈등 요소가 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더 불을 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좋지 않다라고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이제 한 달이 좀 덜 지났으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가 그간의 토론에서 그래서 왜 뭐 노코멘트냐고 계속 이러고 또 공세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좀 정리를 해주십사. 제가 지금 말하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송영길 후보도 NCND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비판 또 안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당대표 출마 선언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할 때 7월 10일 날 했거든요. 예. 그래서 7월 10일 날 해외 순방 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뤄서 했거든요. 근데 송영길 후보는 그냥 해외 순방 중에도 막 대선 출마 아니 뭐 이런 당대표 출마 선언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해외 순방 중에 했으면 또 엄청나게 또 비판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만 비판하고 송영길 후보는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무게감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몸무게는 거기가 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키도 크고요.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출연해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또 되면 네.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했고 세 가지가 불안해진다고 꼽았습니다. 당의 안정, 네. 당정 관계, 국정 방향의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불안해질 거다. 반론을 좀 하신다면요.
자기 말에 자기가 모순인 것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열심히 돕겠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청래가 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해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민석이 될 수도 있고 정청래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되면 도움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TV 토론에서도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자기가 비판하는 것은 자유죠. 그런데 저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일반 평의원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분들에게 김민석 그러면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던 것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40, 50, 60, 70 이 세대에는 선명하게 그것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와 유사한 얘기를 탈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김민석 당대표가 돼서 했을 때 예. 아니, 당신도 탈당했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는 좀 결정적 하자는 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4년 전에도 뭐 다 많이 나온 얘기지만 본인이 지금 뭐 친명을 자처하는데 예. 4년 전에는 본인이 반명 행보를 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그때 많이 졌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민석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KBC 토론회에서도 네. 나왔고 또 김 후보가 또 반론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반론이 아니라 예, 예. 그런 부분은 본인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당의 반명, 친명을 주장하려면 예. 본인의 그런 과거가 없어야죠. 당의 안정, 당정 관계, 국정 방향의 지원이 불안해질 거라는 말은 일단은 어불성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말했듯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의리, 신뢰관계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신뢰나 의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청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심정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민석은 아닌데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거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인데 예. 그런 생각 많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KBC 광주 방송 TV 토론에서요. 사실 정 후보님이 뭐 유머러스 하기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달변이시기도 한데 유독 보기 드물게 좀 당황하신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뭐냐? 보고 있을 때 내란 청산이라고 답하신 부분. 제가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예. 국정 과제 50호가 뭐냐? 예.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걸 퀴즈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예. 뭐 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TV 토론 하면은 이게 정신이 없고 예.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보 1호가 어디입니까? 이가혁 앵커? 숭례문이죠. 숭례문이죠. 예. 근데 숭례문이 국보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아니죠. 않죠, 그것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이 쉽지는 않은 문제죠. 네. 그리고 개헌 문제는 5.18 등 헌법 전문 수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과제 1호로 지금 내세웠는데 예.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것을 잘 못했어요. 수행을 못했어. 그러면 국정과제 1호도 못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123개를 제가 다 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도 제가 아니 국정과제 50호가 뭐냐? 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거든요. 예. 본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당대표인데 모르겠어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생방송 토론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생각이 어쩌다 이거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 후보님을 비판하는 측에서 아직까지 계속 좀 언급하는 것이 지난 6월 10일 최고위 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입니다. 네. 뭐 그간에 많이 설명도 하시긴 하셨는데 네. 또 국민과 당원만 보고 간다는 취지로 보면 일견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맥락상. 근데 이거야말로 예. 진짜 부당하고 억울한 예, 공격인 그래서 게 설명을 좀 예를 해주십시오. 들면 예. 이거야 우리 착하게 삽시다.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내가 착하게 안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 오늘도 국민 주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바로 공격해요. 그러면 지금 국민 주권 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실천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10수년 동안 했던 얘기가
이거요 사연이 길어요. 1894년 인내천 민심이 천심이다. 예. 이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년이 시작됐다. 130년 한국 현대사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예. 그리고 항상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은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뭐 역모라는 예. 식으로 뭐 이게 대통령을 치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예.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황당했다. 네. 예. 결과론적으로는 괜히 했다 그 말 후회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공격이 있을 줄 전혀 꿈에서 상상 못했습니다. 예. 워낙 애국가 부르듯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알았다면 예. 제가 전혀 몰랐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그 말을 안 했겠죠. 그냥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예. 정도로 아마 끝냈을 거예요. 근데 예.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예.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당대표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연임에 성공하신다면 하실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괜찮겠어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서울시 국회의원들도 우려가 해야 될 일이 나오고. 많은데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첫 일정으로 다음 예. 날 18일. 광주공항 가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예. 당에서 정말 이것은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속도전을 통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광주 공항 부지에서 생산한 반도체 출시하는 것을 반드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예.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가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TV 토론도 얘기했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주택 140만 호 예.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게 LH인데 55만 호 건설입니다. 1년에 11만 호씩. 예.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리기도 참 뭐하지만 LH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L과 H 분사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10,000명 직원이 있는데 1,200명이 지금 없어요. 1,200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000명으로 정상적으로 11만 호로 15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택 공급 정책이 이게 지금 잘못 갈까 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에서 정부에서 진짜 이거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H 정상화 이 부분도 제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대표가 연임이 성공하면 8월 18일은 광주공항으로 갈 것이다. 네. 예. 그리고 LH 챙기겠다. 지금 제가 당대표 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을 좀 여러 명 만났는데 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듯이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추미애 도지사 집무실 처음 갔을 때 예. 그때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한 7조 정도 예. 부채가 나서 펑크가 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같은 애로사항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소집해서 예. 이 재정 펑크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왜냐하면 공약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이건 뭐 어떻게든 뭐 정부에서 도와주든 뭐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적으로는 그런데요. 또 꼭 챙겨야 할 것이 김민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또 역시 김원준 씨 방송에서 정청래 후보하고 저하고의 감정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다음 날이면 풀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전날 네. 어제 정청래 후보님도 김민석 의원 품어 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8월 18일 감정이 풀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미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풀 것도 없습니다. 무감정이십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먼저 저에 대한 감정을 풀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분은 그런데 개인은 그런데 이른바 친청계, 친석계, 당원이나 의원들 사이의 어떤 화합 이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되면 국회의원들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뭐 속칭 그런 불안감이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총선 공천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다 할 겁니다. 예. 예, 너무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일반 권리당원 지지자들 사이에 아무래도 과열되고 또 열정적이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원들 대토론회 같은 거 예. 그리고 씻김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 치킨국까지. 예,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무속 논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아, 겁니다. 예. 저도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화학적 결합은 또 다시 그러니까 봉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당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당연합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요거 꼭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2년 차이도 아무튼 아까 국정과제 1호는 아니지만 내란 청산 노력은 계속 하실 것으로 여러 번 당연합니다. 강조하셨는데요. 네네.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청산의 어느 정도의 완성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윤석열 재판받고 있고 감옥 가고 관련자들이 뭐 징역형 받고 예. 25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처벌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 조희대 사법부 보면 약간 좀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있죠. 정도로 예.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로 돌리면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33 이게 안 지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윤 어게인 내란 옹호 세력들이 실제로 예. 법 테두리 밖에서 지금 잔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의 내란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란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처벌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윤 어게인 같은 걸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 이런 사회 분위기 풍토 이 조성이 한 사람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작업도 계속하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우려는 이제 슬슬 점점 커지고 있고 공론화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대법관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퇴임 2주 전에는 임명을 해라. 그런 법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이 대표적인 당대표 시절의 성과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원래 그렇고. 당원들한테는 1인 1표가 제일 큽니다. 지금. 아, 예. 네. 그런데 잘한 거 말고요. 네. 지난 당대표 시절에 요건 내가 좀 아쉽다. 그래서 반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단 당청 엇박자라고 프레임을 허위적인 프레임을 쓰였는데 예. 지금 제가 당대표하면서 1000몇 개 법을 통과됐습니다. 예. 그 당정청 엇박자였으면 1000개 통과됐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게 하나하나 다 쉽지 않은 거였고 예. 진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 고난의 행군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보안수사권이 결국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일찍 당겨서 최소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 기다려라 해서 그때 못한 거거든요. 근데 공소청법에 보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조항을 이미 담아놨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수청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그 검찰 수사관들을 분산 배치해야 되거든요.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하는 바람에 예. 10월 2일 날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이런 이제 걱정과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보안수사권 폐지를 중수청법,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좀 더 당기지 못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앞에 2번 카메라 보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오늘 권리당원 투표 시작됐고요. 어제 호남 시작했고요. 네. 남은 유권자 70%.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합니다. 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테니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는 정청래와의 의리를 잘 지켜주시고 정청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30초 잘 지켜주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당대회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SBS 3차 TV 토론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네 분의 패널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네 분과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다시 들끓고 있는 국민의힘. 사퇴 연판장의 지지 서명에 당원들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들은 사퇴론에 어떤 입장인지 언급했는데 현재 잠복기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자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잠복이라고 표현을 한 게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잠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퇴 연판장에 대해서는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거라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듯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하면서 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또 뭐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정인, 복당, 이 단어를 꺼낸 사람 또 있는데요.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사실상 친한계를 향해 총선 공천에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리더십을 두고 당내 의견은 여전히 갈리는 가운데 장 대표는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할 때라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유튜브 방송에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란히,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각각 아침에 출연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퇴론에 대해서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 제기한 사람은 안쓰럽다라고 했는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잠복 상태다. 그러니까 잠복이라는 거는 언제 또 팍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랄까요? 진상 대 한량의 싸움이다. 진상대 그러니까 한 분은 정말 뭐 진상, 어떤 말씀의 정당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예. 한 분 또 한 분은 한량이다. 정말 절박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어떤 예. 국민들, 좁혀서는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이 모자라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국민들로서는 국민들의 분명한 좀 충분한 이해가 있고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한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6월 3일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2개월 전 지방선거인데 그 어떤 선거 결과를 놓고서 그리고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그 상황을 놓고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당의 상황이 진상과 한량에 의해서 뭐 참 뭐랄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협곡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상 이해는 되는데 진상은 누구고 한량은 누군 거예요? 진상은 장동혁 예. 대표이고요. 한량은 정점식 대표 예. 이렇게 뭐 꼽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맥락을 이해한 것 같네요. 김희영 의원은 지금 저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안쓰럽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예. 안쓰럽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은 본인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을 때 보면요, 전부 다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중도 실용 외교를 주창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따뜻한 보수, 경제민주화를 앞세웠기 때문에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이념이 이미 진영층을 따졌을 때 보수층이 오히려 더 적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런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우리끼리 단결해서 이기자고 하는 순간 공직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당 내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을 안쓰럽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본인이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쓰럽다는 등 어떤 특정인의 복당을 관련돼서 주장한다는 등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쓰럽다고 얘기한 장동혁 대표야말로 지금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쓰럽다는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재신임 여부가 어제 잠시 좀 언론에서 불거졌어요. 일부 당원들이 전 당원 투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임기 완주 여부를 물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 의원님, 예.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 부적절하다는 말은 우리 당 대표님 끝까지 가셔야죠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투톱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못하는 것은 예. 실제로 문제는 있어 보이고 재신임 투표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나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확장 해석되어 당이 분란되니까 우선은 소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원내대표 정정식 의원이 너무 소극적인 그런 당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식물 대표냐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동물 대표냐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외투쟁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원 내에서 당 내에서 결국에는 리더라고 하는 정정식 의원이 문제가 있는 이런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소통을 하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나 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진흙탕에 손 담그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는 게 답답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요즘에 올림픽 공원 가서 기운 많이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임기까지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뭔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기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절보다는 올림픽공원 그리고 앞으로 광복절 때도 뭐 끝나고 올림픽공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말 부정 투표나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저런 이건 선관위 문제나 이런 걸 지지하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자기 편력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운을 얻어서 당권 중심주의로 민주당의 뭔가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스타일을 닮아가는 두 당. 이동학 의원님, 민주당으로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당대표의 막 거치 문제가 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뭔가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 굉장히 이례적일 것 같거든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간다면 실제로 당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걸 좀비라고 얘기를 하던데 좀비 정당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간의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도 원내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저간의 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중추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이런 문제에 스스로 자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동훈계에서 돌려차기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징계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유감 표명조차 할 기회를 실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멸돼 버렸죠. 거기에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계엄 탄핵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통합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멸한 듯한 느낌과 그리고 어찌됐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소구력이 있게 발언을 그동안 해왔던 유승민 의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동혁 대표의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도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이 이미 상당한 이 역량이 지금 실추돼 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기 혼자 이런 목소리 내면 뭐 하겠나. 아마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다시 짚어볼게요. 이미 8.15 광복절에 장동혁 대표는 올공데이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번 천명했고 오늘도 관련 발언했는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참석 여부를 묻는 게 꽤 오래됐고 참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내 의원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마치 제가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공개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후 6시에는 올림픽공원에서 또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월공대회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제 박정아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안 나갈 거라고 하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가 간다는 경축식에 간다는 말은 안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다 바로 반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오전에 있는 경축식 갈 거고 오후 6시에는 올공 가서 올공대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병률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침 중앙선관위에 여러 부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공 가는 정당성이 좀 확보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유도신문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가는 선을 그어야 된다. 뭐 이제 뭐 7자 구호인가요?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입에는 탁탁 달라붙게 이렇게 많이 구호를 외치시던데 저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세력과는 선을 긋고 뭐랄까요? 이분들이 조금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말 투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만 신경 쓰면 되지 저분들을 당의 중심 세력으로 끌어들여서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파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박정아 의원의 약간의 뭐 편을 들어보자면 과거 재헌절 때 저도 이제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 행사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한 그런 우려 섞인 발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나 간다, 뭐 광복절에는 간다 하는데 결국 또 올공대회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또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기강을 잡기에 아주 적절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환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서범수 진정호 의원 돌려차기 실언, 망언으로 징계 정치가 뭔가 정당화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실, 비리를 저질러서 올공 집회도 뭔가 좀 힘이 실리는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지금 목소리가 더 크긴 합니다만요. 그리고 8월 15일 날 그래서 올공대회 한다는 거. 그리고 조강특위를 재가동하겠다. 뭐 당협위원장들 뭐 갈아치우겠다. 당 개혁안도 1주년 맞아서 발표하겠다. 김용희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개인한테는 계속 운이 떨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년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뭐 그런 표현도 지금 그런 얘기도 송송 나오는 건 맞는데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노력했었을 때 따라와야만 그 운이 끝까지 가는 거지 본인의 노력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 운만 떨어진다고 해서는 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8.15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는요.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될 곳은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강화문이고 그 행사장이고 더 나아가서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강복절 행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 박정아 의원께서 그 부분을 꼬집은 이유는 박정아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강복절 행사를 통해서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으로 향후 국정의 운영 방향이라는 걸 다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참석해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어긋난 행동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소통관에 가셔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야당 대표의 역할이고 야당 대표의 권한인 겁니다. 그만큼 언론이 주목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올림픽공원으로 간다? 이거는 본인한테는 이익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게는 더 큰 비극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될 제1야당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국민들도 비극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 의원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이 뭐 억세게 좋은 운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지금의 기운 어떻게 보십니까? 기운이 있다고 보여요. 진짜 기운이 있어요?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공식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사퇴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승리로 결국에는 그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완전히 망했다. 책임론을 하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그러다가 또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림픽공원이 장동혁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베이스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가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언론에서도 비판했는데 어느덧
장동혁의 지지 모임인 만사 혁통이요. 그런 팬덤들까지도 현장에 가면서 실제로 지금 확대 전선이 일으켜지고 있고 이 선관위의 그런 부정 비리가 상당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참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 믿음을 지금 장동혁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내에서.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에 뭔가 대항마가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의원으로 원내에 진입했지만 생각보다 부정론이 많기 때문에 복당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이 계속 간다. 그래서 임기 채운다. 그리고 개혁안을 발표하고 연임에 도전한다. 이 시나리오를 일부 지금으로서는 완전 부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연말까지 유지를 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의 기록을 깨는 역대 최장 당대표가 되겠네요. 공교롭게도 2년을 채운 당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마침 한동훈 의원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한동훈 의원이 외통위에 데뷔를 했고 안철수 의원과 악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 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입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싸울 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김경률 의원님, 송석준 위원장이 아까 보면 계속 무소속이지 않기를 많은 분들의 바람이 있을 텐데요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덕담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 무소속이 아니고 당에 들어간다면 이제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을 거고 위원장으로서 덕담 정도로 받아들인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 복당일 수도 있고 창당일 수도 있죠. 창당. 그런 무소속을 무소속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넌지시 제가 여러 번 찔러봤는데 창당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창당은 전혀 계획한 바가 없고요. 국민의힘에 복당하셔서 국민의힘을 바로잡고 보수 재건하는 데 앞장설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랑 아까 인사를 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보면 친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 2028년 총선에서 친한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꼭 오늘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악수를 한 거 보면 또 정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악수를 했던 장면이 자세히 보면 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악수를 그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아예 안철수 이거 또 철수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행동 다르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느 노선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본인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그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융단 폭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과 통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당내 분란은 엄청나게 심해질 거다. 절대 이 사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놓고 웃으면서 저렇게 악수를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아니다. 나 그런 거 아니고 원래대로 이건 대단히 큰 문제고 친한계 의원들 전부 다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초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유승민 의원도 일정 부분 저는 포석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의원 지금 안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 중진들 두루두루 지금 만나고 있고 심지어 무슨 탄핵파, 반탄핵파까지 다 만나고 있는데 왜 유독 한동훈 의원을 안 만날까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안 만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에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차기에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서울시장 쪽에 혹시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게 장동혁 대표의 반감을 사게 돼서 차기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그 감을 지금 가지고 일관되게 반한동훈 라인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서는요. 저 외통위 상임위 자료하면 계속 돌아갔잖아요. 예. 저거 한동훈한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낚인 거예요. 이 악수했는데 매우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잖아요. 그럼 매우 옹졸한 의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거는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이랑 실제로 행동은 달랐겠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왜 한동훈 왜 안 만나겠습니까? 배신자와 배신자가 만났다. 이 프레임이 시너지를 내갖고 더블, 트리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두 명에 대한 비호감이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만나더라도 정무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빨리 저희가 준비된 영상도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방을 어질러 놓으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치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출근할 때 그냥 이불로 확 덮어놓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후자에 해당하는 통합을 했던 게 그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노선 갈등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김종인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갖고 와가지고 정리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길이 열렸죠.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화학적 결합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보수 통합은 쉽지 않다는 말로도 읽히는데 김경률 의원님. 아무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뭐 대안 세력 또는 이동학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내년 재보궐 뭐 이런 새로운 어떤 뭐 리더로서 좀 떠오르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의 말씀, 그러니까 뭐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다들 결합을 해야 된다. 뭐 이준석 의원께서는 그것을 뭐 묻지마 통합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활로를 찾으려면 이 네 분들이 뭐랄까요,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곧바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이제 무망하고 뭐 불가능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이제 처지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유승민 의원은 또 어떻게 행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총선이라든가 그리고 4년 후에 있을 대선 이때는 모두 다 어떤 통합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에 조금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김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만남은 뭐 조만간은 볼 수 없는 걸까요? 과거에 저는 이미 한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하지만 만나신 적도 있고요. 충분히 뭐 앞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에서 쇄신과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다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지향하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각자 경쟁력을 키워서 보수 통합됐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의원들 원내에서 꾸준하게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지금 꾸준하게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했었으며 개혁과 쇄신을 주장하는 분들의 공간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현재 당대표를 하고는 있지만 대표의 리더십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과 쇄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 점을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점점 장 대표가 힘을 얻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대표를 하고 있는데 힘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먹히는 힘은 윤리위를 통한 징계 정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리위가 내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체제 때 임명됐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한마디로 지지부진입니다. 그리고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통합이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도둑과 경찰이 통합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되고요. 도둑은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이 되면 이준석 의원 말 맞다나 약간 잡탕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말끔한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그것은 실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이제서야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계엄에 반대했던 그 누구보다 먼저서 앞장서 반대했던 한동훈 의원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복당해서 개혁과 쇄신을 하려고 한다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열할 게 아닌데 좀 치열했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정부 여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각종 정책에 대한 민심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요. 또 동시에 전당대회 앞서 저희가 정청래 후보 인터뷰한 것처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도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열어봐야 안다. 큰 판은 이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함께 좀 짚어보죠.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재경부 장관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좀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함부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작심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며 반론을 받아들여 바꾸는 게 정책이라는 건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오늘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국민적인 저항이 크거나 여론이 좋지 않으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은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주택시장 안정화에 머리를 맞댔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및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습니다. 촘촘해야 할 정부 정책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혼란들. 엇박자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여당은 부글대는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예,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 같은 것에서 최근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난다,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반박했습니다.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이런 의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요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돼요.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 여기가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 이 말입니다. 예, 최근에 그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싶은 청년 직원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거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맞섰죠.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별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게 토론의 과정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조율이 이렇게 안 되나? 이게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만약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 혹은 바꾸겠다는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것대로 또 비판을 했을 겁니다.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계란 다 깨진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정권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이거 그대로 다 밀고 나갔다가 결국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렸어요. 국민적 심판만 받고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것, 거기까지가 결국 책임의 영역이고 실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견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견을 표출을 하죠. 그리고 지금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저는 당연한 싸움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할 정도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이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입장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엔 어느 한쪽으로 혹은 이게 조율된 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장관들 역시 내가 이걸 고집해가지고 혹시 분란으로 비친다고 하는데 내 행동이 혹시 그렇게 목리처럼 부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저는 더 싸우세요. 국민들 앞에 더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관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 식구들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안 맞설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 꽤 된 일인데 한 4, 5년 됐었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아실 것 같은데 MLB 파크라고 유명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다 댓글에 한 2, 3일 연속 있었던 논쟁이 뭐였었냐면 슬램덩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슬램덩크 만화를 잘 모르는데 농구 만화? 채치수가 있고 누가 있고 하는데 갑자기 3대 3으로 나눠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3일 동안 하고 정말 진지하게 죽자사자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을 3대 3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근데 그 논란의 내용들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마치 뛰는 선수처럼 야 이가혁이 그때 드라이빙을 하면 누가 김경률이 어떻게 그걸 막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용훈 고용주 장관 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냐면 고용부 장관 메가특구 규제 특례를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52시간 관련해서. 저는 이분들 정작 싸워야 될 내용은 뭐였었냐면 호남의 2,000조 메가 투자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안 하느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시점 2개월,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어느 기업도 이사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즉 메가특구다 뭐 호남의 몇 천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누구도 의사 표시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실제적인 다만 대통령만 연일 말하는 거고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52시간을 하냐 마느냐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전 이게 적어도 제 시각에서 봤을 땐 회계사의 시각에서 봤을 땐 너무나 황당하다. 지금 애초에 호남의 투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내지는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야 되는데 52시간 하냐 마냐 저로선 너무 황당하고 아니 뭐랄까요? 몰입하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있겠죠. 채치수가 그때 드라이빙을 하면 어떻게 막느냐.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긴장감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망하고 저희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3일 동안 싸우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계사님 말씀도 일정 부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기업에서 정확하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침은 밝혔고 방향은 밝혔어요. 지금 기업은 정부하고 밀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인프라 제대로 깔아줄 수 있어? 우리는 이만큼 투자할 의향이 있고 이 정도 우리가 질러놨는데 실제로 그거를 물이고 전력이고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 간다고 발표는 해놨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정부 역시도 지금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맞게 되면 이제 뭐 클리어하게 기업 입장에서도 안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렸어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럼 무조건 가게 되는 거죠. 국민들 앞에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또 걷어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이 ISA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워낙 민심이 좀 들끓었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 수정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 토론회를 들어가지고 저희 세법이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닙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변경 여지가 있다.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도 다시 한번 밝혔고 사실은
이 법안이 개정되는 절차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은 뭐 이미 알 수 있습니다만 신혜영 의원님, 약간 여론이 워낙 좀 들끓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 발 물러섰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여론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도 이에 맞춰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방으로 가는 거 아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유연한 정책적인 역량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부 체제와 함께 아마 당정청 간에 조금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국민적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뭐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총선, 대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이해와 동의가 되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면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달 초에 세제 개편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안 가지고만으로도 국민들의 여론과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안 바깥의 어떤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죠. 저희가 어제도 다루었지만 황희 의원의 그 버스 하우스 이거 뭐 더 이상 논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이틀 연속 다뤘고요. 청와대 춘추관장의 무단 증축 주택 보유 논란, 물론 면직 징계 후 면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정책 그 글자 하나하나 외적으로도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2030 세대가 왜 이재명 정부를 불신하는지 보여준 한 단면이라 생각하거든요. 전형적인 위선이죠. 그리고 별명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주택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다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대로 안 보고 자기는 불법 증축된 걸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춘추관장 이미 징계돼서 사직했지만 이분 진짜 다주택 처분하는지 끝까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핑계댈 수 없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했지 않습니까? 투기에 대해서만큼은 복사도 맡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분 춘추관장으로서 본인이 청와대에서 본인의 역할, 업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분의 책임도 지셔야죠. 다주택 반드시 처분당하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30 청년들께서 그 불만이나 아니면 그런 위선에 대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제가 해결 방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의원께 짧게만 그냥 반론 차원에서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뭐 잘못한 거다 보면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청와대에서 이 징계 후 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의아했어요. 뭔가 일신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이런 보도가 이제 뒤따라 나오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 호남에 그리고 수도권의 마지막 권리당원 표심이 70% 정도가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순위나 판세를 모두 뒤집을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는 크게 유지할 그런 것도 남아 있고요. 오늘 저희 방송 직전에 오후 2시에 SBS에서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 주요 발언이 워낙 많았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시죠.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국정과제 50% 가져왔어요. 국정 목표 5개가 뭔지 아십니까? 국정과제. 당연히 알죠. 국정 5개가 뭡니까? 지금 50%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이론을 물어봤지 50%를 물어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난 정청래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임기 응변으로 말을 꼬리를 흐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 후보께서 지금 당을 다시 맡게 되시면 기업의 안심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정 지지율 회복이라든가 하는 것에 다른 후보들이 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청래가 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저 정청래 후보와도 인터뷰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도 약간 좀 공격을 받는 듯한 모양새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분께 전망을 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전망 먼저 듣고 민주당께 여쭐게요. 짧게 좀 듣겠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 분들 얘기 들으면 이미 대세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봤었을 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승기를 못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의 개인기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지막에 호남 수도권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경률 의원님. 예,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상반되게 이제 권리당원의 구조를 봐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남 유권자분들이 권리당원 약 35%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계속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의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호남 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중엔 리얼미터 이것이 이 더블 스코어라고 하죠. 이 정도로 이제 벌어져서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서 조금은 저보고 저에게 당연히 여쭤보셨으니까 묻는다라면 좀 김민석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지 않나. 적어도 여론조사의 추이로만 본다라면 이렇게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낙승. 물론 아까 정청래 후보는 저와 인터뷰에서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패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신혜영 의원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은 매우 성숙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갈등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통합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 그리고 수도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여론 30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20%밖에 전체에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으로도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호남의 민심도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우세한 것이다. 그 기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는 뭐 출마해야 되나 나오지 말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3명의 주옥 같은 후보들의 능력을, 역량을 저는 그래도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정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잠재된 후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능력자가 많다, 리더가 많다. 송 후보도 매우 훌륭하고 정청래 후보도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동학 의원님, 전망 들어볼게요. 뭐 저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 후보가 개혁을 앞세우는 것은 전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개혁이냐, 어떤 상태의 개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결국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방법일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합의의 힘으로 개혁을 완수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집권 여당이 그런 방식으로 저는 후자 쪽으로 해야만 실제로 그 법안도 힘이 있고요.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거나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 그 반대의 어떤 반동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반동이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한 개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당원들이 어떤 당대표 후보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해야 되는 개혁을 조용하게 해낼 수 있는가, 합의를 만들어 올 수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앞서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당 대표 시절에 이준석 당시 대표와 여러 가지 합의안들을 좀 만들어 온 경우도 있고 토론도 또 열심히 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의 이 관점들을 많이 노출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투표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경선 결과 불복 이런 상황 펼쳐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뭐 당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매듭을 좀 짓는 발언했습니다. 이거 좀 짧게 들어보시죠. 팀 정청래에는 선호투표라는 당에서 정한
당원 당규의 기초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투표로 패하신다면 그 선거투표에 불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정청래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돕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김민석 두 가지 후보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빙자해서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선거투표는 제가 존중하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원 당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당규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투표를 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제가 선거투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면 네,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을 걸 물으세요, 좀. 고맙습니다. 30초 네. 지났기 때문에 선거투표도 승복하시고 또 제가 승리하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으신 의원님.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요. 예. 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뭐 승리를 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결과가 나와서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당이 분당되는 거 아니야?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2등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히 돕겠다라는 그런 지금의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그런 선전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원들 그리고 일반 여론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려할 거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마그비 맥스가 필요할 때 맥스로 꽉 약으로 꽉 채웠으니까 내 몸에 꽉 마그네슘은 맥스로 마그비 맥스 유한양행 차가워 우리 뒤여 기조반은 너무 커 필터 갈긴 너무 불편해 정말 깨끗해 못 믿겠어 다 바꿔줘 그래서 아이콘3 스스로 움직이고 더 깨끗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작아졌다. 새롭게 완전 새로워진 올뉴 코웨이 아이콘3 출시.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대한민국 인문량 판매 1위. 이치는 생활이다. 이치. 철옹성 같던 네이버의 안방이 결국 뚫렸습니다. 지난달 모바일 앱 기준으로 구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702만 명으로 1위, 네이버는 4,685만 명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 이후 첫 역전입니다. 구글의 역전 비결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이버보다 먼저 검색에 자사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접목했습니다. 단순 검색의 시대에서 AI와 대화하는 시대로 바뀌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1, 2위가 바뀐 게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네이버가 사실상 구글 천하에 맞서서 자국 시장을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 취향, 일상이 낱낱이 담긴 데이터 주권이 점점 더 빨리 해외 빅테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생각해 본다면 업계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네이버도 변해야 합니다. 자사 서비스에만 이용자를 가둬두려던 가두리 양식장식 모델은 버리고 구글보다 더 나은 AI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창의 매운 반격일지 전 세계적 대세 구글의 1위 유지일지 생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3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역술인 노상원 씨의 자택 금고에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작성된 인사명단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에 의장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한 인물, 합참 의장이 됐습니다. 총장이라고 쓴 인물,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